저는 이제 조선일보 과가람 기자이고 2003년에 입사를 해서 올해로 24년 차 기자이고 직업이 기자니까 당연히 대중에게 노출될 수밖에 없고 저는 제 일을 했을 뿐인데 스토커의 타겟이 돼서 이렇게 7년째 이제 피해를 입고 6년째 소송을 하고 있는 거죠. 네가 내 목줄을 잡고 있다 라고 생각할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내가 네 목줄을 잡고 있다. 가해자가 법정 구속이 됐어요. 감옥에 갔단 말이에요. 멈춰야 되잖아요. 멈추지를 않았죠. 편지로 이제 스토킹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 나중에 보낸 편지에는 벗은 여자를 이제 음란물을 그려서 동봉을 하고 같이 있는 재소자의 음란 행위를 이제 글로 묘사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정보화 사회에서 사회생활을 하는 직업 활동을 하는 온라인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인 위협이다. 우리가 기존에 많이 봐왔던 유형도 아니고 많이 접근해왔던 유형도 아니다 보니 이 피해자가 아니었어도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수 있고 가해자가 이제 특정이 안 된 상황에서는 수사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이제 수행하기도 힘들고 조치들이 실효성이 없다. 그리고 이제 불가능하다. 제가 처음에 이제 이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거는 2021년 6월이었어요. 신간이 나왔는데 제 친구 동생이 제 책 그 반응이 궁금하다고 유튜브에서 제 이름을 검색을 해봤나 봐요. 그런데 거기 떴던 이제 영상이 제가 알지도 못하는 남성이 거기다 조선일보 과가람 기자에게 기증을 제안한다라는 시리즈를 이제 유튜브에 올리고 있는 거를 발견하고 2019년부터 꾸준히 일베에 이제 저에 대해서 성적 대상화하는 것들을 올렸더라고요. 고소를 하는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고소를 했어요. 보통 고소를 당하면은 행위를 멈추잖아요. 그러지 않고 이제 저한테 보복을 하기 시작한 거죠. 제 기사에 이제 협박 댓글을 달고 너 고소 취하하지 않으면 뭐 너의 말로가 비참할 것이다. 뭐부터 네가 지금 내 목줄을 쥐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내가 사실은 너의 목줄을 쥐고 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협박을 하는 이제 (1년 5개월간) 편지에 시달렸어요. 심지어 나중에 보낸 편지에는 벗은 여자를 이제 음란물을 그려서 동봉을 하고 같이 있는 재소자의 음란 행위를 이제 글로 묘사를 하면서 내가 더 수위가 높은 거를 보낼 수도 있는데 내가 지금 이 정도로 참는다 이런 내용 있고 내가 너 때문에 들어가 있으니까 나한테 영치금을 내놓아라. 헤어진 연인이 휘두른 흉기에 숨진 60대 여성은 이 남성은 사귀던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집으로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걸로 파악됐습니다. 법정에서 가해자한테 피해자를 어떻게 알게 되었냐고 물어보니 진술이 신문 기사를 보고 알았고 피해자가 진행하는 팟캐스트를 청취해서 알게 되었다. 그래서 타깃으로 삼은 거란. 가해자를 좀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조금 뭘 피할 여지도 있고 뭐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의 감정을 조금 누그러뜨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기도 하고 뭐 이래저래 무슨 전략을 세울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완전히 뭘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새로운 사회적인 위협인데 누가 더 취약하냐라고 봤을 때 정보 노출이 훨씬 더 많으신 분들이 또 특별한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오늘도 혼자서 촬영하고 병원에 이제 진료 시간에 이제 어떤 여자분이 이제 오셔가지고 뭐 저한테 뭘 전달해 달라고 데스크에 놓고 가시거나 혹은 이제 저를 꼭 만나야겠다는 식으로 이제 그렇게 한 두세 번 정도 얘기를 하셨었어요. 직원들이 다 퇴근하시고 이제 제가 진료실에서 이제 저희 화분들 물을 주고 있는데 누가 삐삐삐삐 버튼 누르더니 들어온 거예요. 제가 누구냐 그랬더니 이제 그냥 좀 웃으면서 아이고 깜짝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바닥에 앉더니 뭐 특별히 무슨 말은 없었고 이제 제가 좀 너무
근데 일단 나가시라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쨌든 쫓아냈고 서둘러 문을 닫았는데 이제 너무 무서운 거죠. 경찰에 데려간 이후로 이제 그날 오후에 이제 제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어요. 뭐 칼을 꽂았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떻게 또 제 휴대폰 번호를 알았는지 그거는 아직도 의문이긴 해요. 그때 제가 막 잠도 좀 못 자고 좀 불안하고 누군가가 따라올 것 같다라는 생각에 계속 출퇴근길을 좀 바꾸면서 좀 다니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사실 뭐 나이를 먹은 만큼 먹은 30대 중후반의 뭐 그냥 평범한 남자였음에도 극도로 공포랑 두려움을 느꼈고 온라인상에서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그 가해자가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제재 수단은 상당히 미비하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내가 왜 이 행위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름 납득할 수 있거나 나에게서 뭔가 이유가 있어야 그걸 조금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냥 그 수많은 피해자 중에 하필 내가 걸린 거잖아요. 죽어야 끝나나라는 이야기들을 공통적으로 하시죠. 너의 기록을 보니 전혀 공포가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가 무서워? 왜? 너를 당장 죽이러 온 거 아니잖아. 이건 너 원거리잖아. 너를 때리거나 한 거 아니잖아. 집 앞에 있지 않았잖아. 이런 식 현장에서 피해자가 겪고 있는, 내가 무섭다고 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고. 어떤 인플루언서에 대해서, 공인에 대해서 이런 감정을 느낀다는 거는 망상이 이제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문자라든지 이메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발송해서 도달을 이렇게 하는 경우에 또 심리적인 그런 이제 고통이나 이런 것들이 유발됐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또 피해자가 이제 입증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쉽지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SNS, 오픈 채팅, 온라인 커뮤니티, 게임 막 이런 것들 통해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그걸 통해서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누군지도 모르고 피해를 당하는 경우들도 있고 가해자가 이제 여러 계정을 통해서 또 막 스토킹을 하기도 하고 언제 다시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지속적인 불안감. 주거지를 옮기거나 출퇴근 경로를 변경하고 연락처, SNS 계정들을 다 바꿔야 되는 것처럼 일상 전체가 파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스토킹 처벌법 제정되는 데만 해도 거의 2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어요. 그 인식의 기저에는 좋아하는 사람 좀 따라다니는 게 그게 범죄야? 구애할 수 있지, 마음에 들면. 뭐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남은 없다라는 속담도 있는데 뭐 만나야지 뭐가 좀 이루어질 거 아니야 라는 굉장히 가해자 온정주의적인 시선,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는 거죠. 두려움과 공포에 떠는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싫어, 나타나지 마, 절대 연락하지 마,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못해요. 조금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지속적 반복적으로라는 문구가 있어요. 근데 도대체 그 지속적 반복적이 몇 번이냐라는 거에 대한 기준이 제각각이다라는 거죠. 외국에서는 이것을 못 박아놨어요. 2회 이상 반복되면 스토킹이다. 굉장히 엄격하죠. 누군가 나한테 참 탁월하다라는 얘기를 하던 굉장히 아이러니한 말처럼 들리는 거예요. 피해자가 어떻게 탁월할 수 있지? 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상위 1%에 속하는 조건이 좋은 피해자죠. 사회적 지위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힘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어떤 피해자이고 뭐 이제 인맥도 이제 괜찮고 뭐 이런 어떤 조건의 피해자인데 그러면 이렇게 조건이 좋은 나도 이런 고생을 하고 있으면 다른 도대체 피해자들은 어떤 지옥에 있는 거예요? 스토킹의 정도가 횟수가 전부는 아닌데 그게 마치 기준이 돼서 아, 스토킹은 정도가 심하지 않았네 라는 식의 이야기를 재판장에서 들었을 때 아, 이것도 큰 문제다. 동생이 키가 165 정도였는데 그때 그 몸무게가 42kg인가 그랬거든요.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피해자 입장에서 들으면 정도가 심하지 않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 건지. 그 가해자가 자수한 점, 그리고
그 가해자의 나이가 30대 초반. 그래서 충분히 사회에 나와서 이제 사회에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재범을 저지르지 않도록 돌봐줄 그러니까 가족들이 있다. 재판장님 그때 선고를 할 때 딱 그 말을 듣자마자 제 친언니랑 함께 법정 안에서 그대로 주저앉아서 한참을 엉엉 울었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한데 제 머릿속에는 결국 나는 언제가 되었든 그 가해자 손이 죽겠구나. 이제 15년 딱 판결이 듣자마자 저는 이제 제 시한부 인생의 카운트다운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가해자의 형기가 저한테 남아있는 목숨의 잔량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형이라든지 이 선고가 굉장히 구형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국가의 이 스토킹에 대한 양형 너무나 낮고 검찰은 기계적인 구형을 하고 판사는 기계적인 선고를 하면 피해자는 영원히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가해자가 출소하는 날이 오면 다시 저를 찾아와서 해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꺼질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저는 출소하는 순간이 제 인생에서 또 다른 공포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생각까지 하는데 언제 터질지 모르는 좀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가야 되는데 저는 그 공포감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지 계속 그런 생각밖에 안 드는 것 같아요. 완벽하게 분리하고 얼마나 위험한지를 간파해서 선제적으로 개입하고 위험도가 높은 가해자라면 피해자로부터 영구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라. 그러면 피해자 반드시 살 수 있다. 그냥 위험하지 않다. 사건이 일어나면 개입하겠다. 살해당하면 그러면 가해자를 잡아올게. 저는 지금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서 대단히 참혹한 심정인 거죠. 법이 개정되고 제정될 때까지 기다리다가는 피해자 지원을 할 수 없는 거죠. 처벌만으로 피해 회복이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피해자들은 사건 종결 이후에도 재접근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주거와 경제적인 문제, 심리적인 어려움을 함께 겪고 있고 지역사회 내에서 지속적인 사례 관리를 계속해서 하는 것, 그래야지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다. 모든 걸 잊고 그냥 평화롭게 예전처럼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 슬프게도 지금 이대로라면. 저희가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그 부분을 아무도 모를 거잖아요. 분명히 지금 이 순간도 누군가는 스토킹으로 고통을 받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뭔가 저희가 겪었던 어려움이나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던 것들이 자꾸 노출이 돼야 이게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럼 또 이제 제2의 삶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 위해서는